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후원금, 안성 쉼터 매매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책임있게 일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그러나 후원금 개인 계좌 모금에 대해선 문제의식이 없었고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소명해야 될 것 피할 생각이 없고요. 제 직을 핑계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58명 늘었습니다. 모두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여서 수도권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노트북과 마우스, 키보드, 안전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작업장 물건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이 숨진 뒤 미국 전역으로 규탄 시위가 번졌습니다. 수십 곳에서 방화가 일어났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지면서 예적금금리 0%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금을 맡겨봐야 사실상 운전인 셈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40분 동안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했던 점에 대한 당선자의 해명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할머니가 배신이라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책임있게 일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내일 국회의원이 됩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나비 모양의 배지를 달고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는 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의혹 제기에 맞서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서 사퇴 권유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되더라도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소명해야 될 것 피할 생각이 없고요. 제 직을 핑계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을 갖게 돼 검찰이 회기 중에는 강제 수사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또 면책 특권도 누릴 수 있어 국회에서는 자유롭게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윤미향 당선자는 개인 계좌로 2억 8천만 원을 모은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정대협 대표 시절 개인 계좌 4개로 총 9건의 모금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처럼 특정 할머니를 위한 경우 개인 계좌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 일부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윤 당선자에 따르면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은 2억 8천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비는데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정대협 사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적어놨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자는 개인 계좌 사용 외에 횡령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제 입장문 발표의 상당 시간을 자신과 가족이 매입했던 주택 5채의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정대협 자금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개인 계좌를 써왔기 때문에 2012년 이뤄진 경매 아파트 구입에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는 안성 쉼터 의혹도 있었죠. 윤미향 당선자는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채용한 것만 사과했을 뿐 다른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안성 쉼터를 빈집으로 둘 수 없어 친정아버지를 채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를 안성 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 안성쉼터 관련 모든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성쉼터를 시가보다 4억 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오히려 매매가를 낮췄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성시 금강면 상준이 주택은 실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9억 원의 매매가를 7억 5천만 원으로 깎았고 이 과정에서 횡령 같은 부당 이득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안성쉼터를 매각해 3억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건 역시 시세대로 매각했던 것이지 헐값 매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 당선자는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이 편리해 안성의 쉼터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접근하기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명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사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못했다는 말 외에 무엇을 사죄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할머니에게 드려야 할 돈은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측은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5일 윤미향 당선자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지난 19일 무작정 대구로 찾아와 용서를 구할 뿐 뭘 잘못했는지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습니다. 30년이란 세월과 달리 할머니께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또 할머니가 배신자로 느낄 만큼 제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소통을 충분히 못했다고만 할 뿐 무슨 일로 사죄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할머니께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당장 찾아갈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할머니께 용서는 계속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조만간 찾아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만나주신다면요. 자신이 2012년에 이용수 할머니의 비례대표 출마를 만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할머니가 진짜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윤미향 당선자는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된 언급에서는 몸을 더 낮췄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란 아픔만으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할머니를 향한 비난은 멈춰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의 찻집에서 윤미향 당선자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할머니 측은 다 보지 않고 잠깐씩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측은 회견 내용을 천천히 검토한 뒤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10억 원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놓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도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대사건이라고 말한 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도 정 의원에 5억 원 넘는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없나 검토 중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사업과 보조금 지급을 주무하는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학술 행사와 전시, 피해자 맞춤 지원, 시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에 지급한 돈은 8억 8,700만 원이 넘습니다.
검찰이 부정회계 혐의 수사에 착수하자 여성가족부도 부랴부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보조금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두 단체에 준 보조금 총 5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억 2,400만 원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사용 단체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부정회계 논란이 커지자 보조금 환수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영연이 사업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내용을 보고 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대협과 정대협에서 분리된 정의연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모두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을 두고 이중수령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두 단체를 보조금 지급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공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기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가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나눔의 집에서는 소장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서 돈을 받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주신 쌈짓돈이었다는데 소장이 어떤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안신권 소장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지난 1월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뭐라 그랬다고 할머니?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했느냐고. 할머니는 소장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며 아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은 어쨌든 간에 할머님 생각에서는 나눔의 집의 주인이니까 할머님이 나를 내가 여기다 넣는데 한 번도 안 보러 온다고 서운해한다고 그러셨어요. 지난해 설 직후에는 할머니가 보조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50만 원을 저를 주시면서 소장한테 갖다 줘라. 소장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시는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받으시더라고요. 반년 정도 지난 7월 31일 직원들이 운영진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들을 확인하려고 이사회 관계자가 점검을 나오자 안 소장은 다급하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 소장은 돈 전달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했느냐고 할머니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에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수장님이 와서 촌지기를 꺼내니까 나 여기 이제 큰일 났다. 할머니는 폐쇄 상태가 왔거든요. 저도 할머니한테 들어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안 소장이 받은 돈은 할머니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은 돈을 받은 사실이 이사회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안 소장이 이사회 관계자가 점검하러 온 날 급히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안 소장 측은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야단치시며 받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며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잊고 있다가 그날 돌려드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볼게요. 자, 윤미향 당선자 오늘 40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취재 열기가 대단하던데요. 네,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는데 국회 소통관이 이렇게 많은 기자들로 붐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기자들 200명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도 이거 빨간색 포토라인이니까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면 아예 나가주세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일본 매체 기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떨릴 만도 했을 텐데 윤 당선자 뭐 해명을 잘 하던데요. 네, 처음 20분간은 준비해온 32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이후 기자 질문에 막힘없이 해명을 했는데요. 대신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이걸 뭐 계속 이렇게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땀도 많이 흘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도 연출됐는데요. 국회 방호과 직원 10여 명이 윤 당선자를 둘러싸고 경호를 했습니다. 11일 만에 해명을 한 건데 막힘없이 대답은 했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들도 있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부분인데요. 자신이 계좌 내역을 보니까 모금한 돈은 총 2억 8천만 원이고 이 중 2억 3천만 원은 모금한 목적대로 썼다고 했습니다. 모금한 대로 안 쓴 돈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고 했는데요. 이 주장을 입증해줄 자료가 없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공개할 거냐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주택 5채를 모두 현금으로 산 게 의심스럽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 당선자는 저축과 가족에게 빌린 돈, 기존 부동산을 판 돈 등으로 현금이 생겨서 모두 은행 대출 없이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네, 윤 당선자에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질문을 다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나버렸는데요. 떠나는 윤 당선자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론도 잘못됐고 기자들이 잘못 파악했고 당원인 주장도 잘못됐고 나는 잘못된 게 없다는 걸 요약이 됩니다. 윤 당선자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죠? 네, 제가 직접 윤 당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확실하실 윤 당선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당의 입장과 비슷한가요?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뭐 하나 자료를 가지고 해명한 게 없네, 윤미향 사퇴 거절, 쫓아내 그럼 등 윤 당선자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정의당은 윤 당선자 사퇴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선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법적인 부분은 수사로 해결하겠지만 이 도덕적, 제도적인 결함은 정부와 당도 좀 나서서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퍼지다 보니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58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퍼지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근 물류센터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방역 매일 하루 1회 이상 방역을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환기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휴게실이나 흡연실 등의 관리 상태, 공동물품 관리 상태나 방역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하러 왔습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109명으로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3일 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엿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확진자도 각각 41명과 19명이었습니다. 직원 72명이 확진됐고 직원들의 가족을 비롯해 접촉자 30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부천과 고양의 쿠팡 물류센터와 마켓컬리 장지 물류센터, 현대 그린푸드 경인센터 등 수도권 4곳의 대형 물류센터가 폐쇄됐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58명도 모두 수도권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유행이 확산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물류센터 직원뿐 아니라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빨리 많이 퍼졌을까요? 안전모나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같은 공용 물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런 물건을 함께 만지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2층 작업장 안전모와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에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자체 소독 뒤 방역당국이 작업장과 휴게실, 락커룸 등 모든 구역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였습니다. 오염된 공용 물품을 접촉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이런 환경에 묻어 있다가 이게 손 접촉을 통해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전파가 됐을 거라는 거를 그럴 가능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쿠팡 배송 주문 자체를 자제하자는 글과 택배기사만 마주치면 떨리기까지 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확진자가 또 포장하다 이렇게 배송하다가 기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택배 오는 것마다 다 소독을 해요. 이 같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택배기사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하니까 원래를 제가 만나고 봤거든요. 마스크가 없으면 방역당국은 검출된 바이러스 농도가 높지 않아 택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도 심상치 않습니다. 학원 강사와 수강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사와 접촉한 사람들도 감염됐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인근 학교들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새벽부터 몰려든 겁니다. 서울 여의도 학원에 근무하는 20대 강사에 이어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 2명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겁니다. 강사의 접촉자를 비롯해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학원 빌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문자 받고 왔어요. 혹시 확진 받았을까봐 조금은 걱정도 됐어요. 확진자가 강사로 근무했던 학원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요. 학원이 입주했던 층의 다른 학원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11층짜리 건물에는 40개 넘는 학원은 물론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까지 입주해 있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에 인근 초중고등학교도 문을 닫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여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의 S학원, 서울의 Y학원 등 전국적으로 총 39개 학원의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학생은 4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전면적인 등교 중단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학생들의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어제 고양시에 있는 또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이 확진자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나온 확진자와 인천 PC방에서 접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취약지대인 PC방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PC방입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조금만 닦았어요. 손님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교복 차림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턱에 걸쳤을 뿐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최소한의 거리 유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 집안은 특정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기도 하고 PC방 내 흡연실에서 바짝 붙어 담배를 피웁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지난 23일 인천 PC방 흡연실에서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 직원과 접촉했습니다. 이후 둘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는 사이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연히 PC방에서 마주친 겁니다. 정부는 어제 수도권 PC방에 대해 영업 자제를 권고했지만 문을 닫은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매출 거의 60% 이상이 다 날라갔고 비싼 임대료 다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죠. 방역당국은 PC방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 중단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천웅입니다. 정부가 다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또 가슴 졸이는 업장이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입니다. 지난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영업이 어려워진 곳들이 많아서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3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이현용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루 3번 꼼꼼하게 방역을 하는 서울 도심의 헬스장. 트레이너와 회원 모두 마스크를 끼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이곳의 회원 수는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체력 단련장의 지난 3월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91%나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책을 꺼냈습니다. 정부는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를 모두 40만 명에게 1인당 3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요. 코로나19로 영업난에 시달리던 체육시설 이용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태권도장과 권투도장 등입니다.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반가워합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제 인식을 좀 바꿔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너네가 뭐 운동을 해도 된다, 운동해라,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만큼 몸도 마음도 지금 많이 지쳐 있어서 물론 환급을 해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고 헬스장을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3만 원 때문에 한 30만 원을 쓸 것 같진 않아요. 네.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에 연연을 해서 제가 이거 시설을 이용한다 안 한다 정할 만큼 결정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선 시설 이용을 권장할 수 없어 감염병 진정 상황을 보고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 정부는 2주간 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뷔페도 그중 한 곳인데요. 이번 주말 결혼식, 돌잔치 가야 하는데 뷔페에서의 전염 가능성 정말 많은지 궁금하다는 시청자분들 질문 모의 실험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미국의 CNN도 주목했던 일본 NHK의 실험입니다. 뷔페 식당처럼 실험 환경을 만들고 10명의 참가자 중에서 한 남성에게는 감염자 역할을 맡겼는데요. 바이러스 전파 범위를 보기 위해 손에는 청각물질을 바릅니다. 식사 시간은 30분.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뷔페를 즐기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불을 켜보겠습니다. 남성의 손에 묻어있던 청각물질이 어느새 테이블 위 접시는 물론 다른 사람 손에도 묻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사용한 유리병 손잡이, 집게, 문고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뷔페를 먹어봤습니다. 직원들이 뷔페 음식을 직접 나눠주고 또 식사 중에 수시로 손 위생에 신경 썼는데요. 차이는 이렇습니다. 앞선 실험에서는 참가자들 손에 형광 물질이 묻은 반면에 위생 수칙을 지킨 경우엔 형광 물질이 묻은 면적이 약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물론 모의 실험인 만큼 이 감염 경로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생 수칙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 알 수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뷔페를 이용해야 한다면 업체에서는 모두가 사용하는 집게 등은 수시로 교체하고 뷔페 음식을 받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뷔페 음식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노로 바이러스 등과 달리 음식을 통해 위장관을 침투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음식을 통한 감염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경찰과 주민 간의 충돌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에 걸쳐 군이 장비를 반입하자 일부 주민이 이를 저지하려다 다쳤습니다. 군은 미사일을 추가한 게 아니라 이 장비를 교체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에 군용 화물차가 연이어 들어갑니다.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길을 터줬지만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이게 지금 뭐야?
군용 화물차에 생수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젯밤 9시부터 시작된 긴급 수송 작전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오늘 오전 6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사드 기지에는 군용 트레일러 6대와 공사 장비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주민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새벽을 틈타 기습 반입이 이루어졌다며 오늘 반입한 장비는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밤에 이루어졌으며 일부 장비의 규모가 커 육로 수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시설물 개선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용 시한이 지난 요격 미사일 교체를 위해 일부 미사일이 반입됐지만 기존에 있던 것과 동일한 것이며 미사일 개수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송 작전이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외교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중국 측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울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속옷을 빨아서 그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냈던 교사 기억하실 텐데요.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초등학교 40대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을 빤 뒤 사진을 찍어 학급 SNS에 올리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교사는 올라온 속옷 세탁 사진에 대해 색깔을 언급하며 예쁘다거나 부끄럽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2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오늘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4가지 중 나와 있는데 보니까 부스트라는 은행, 그다음에 교무부 품위 손상, 유튜브 활동 공무지 침입안, 영리 업무 및 겸직 위반 이렇게 돼 있네. 파면 처분은 연금과 퇴직 수당을 50%만 받게 돼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교사가 파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첩을 해난 거를 자기 개인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 부분이 검토된다고 올려서 왔습니다. 경찰은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미국 최악의 인종폭동으로 꼽히는 28년 전 LA 폭동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LA와 뉴욕 등 미국 전역이 흑인을 숨지게 한 경찰의 과잉진 앞에 항의하는 시위대로 뒤덮였습니다. 이 경찰서가 불타고 사망자까지 나오자 미네소타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경찰서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의 이름을 외칩니다. 사흘째 이어진 항의 시위는 폭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심 30여 곳에서 방화가 발생했고 일부 시위대는 상점문을 부수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한 명이 전당포 주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Paramedics were able to get through the crowds and transported the adult male victim to 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 where he was pronounced deceased.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흑인을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위도 미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선 주의회 의사당을 향해 총격이 발생했고 뉴욕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사건에 연루된 경찰 4명에 대해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흑인 남성의 마지막 호소를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It's been way too many times where we've had to peacefully protest. While I definitely don't condone the actions, I can 100% understand that.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흑인 사망 사건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미국이 중국인 유학생 3,000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을 향한 보복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중 갈등은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학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온 중국. The United States is still the central in the world, so if you want to be the best, you have to be with the best people. 이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군과 연관된 유학생과 연구원 등 약 3,000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대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의회는 중국인들이 아예 미 대학 이공계에서 공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미국에 도전할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미군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또다시 군함을 보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위력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르면 오늘 밤 기자회견을 엽니다. We'll be announcing what we're doing tomorrow with respect to China, and we are not happy with China.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박탈과 중국 관리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미중 간 신냉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We've created a monster that we've given them the opportunity to get rich and powerful, but they haven't made what we hoped for.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0만 명 비보에 이 뒤늦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중국의 책임론을 재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코로나19 책임 공방전으로 촉발된 이 갈등은 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통제가 안 되지만 같이 사는 아내와 같다. 인도네시아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가 여성단체들에게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장관. 그런데 갑자기 아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통제라는 표현도 씁니다. Initially you try to control it, then you realize that you can, then you learn to live with it. 이 장관은 이 같은 비유를 다른 장관에게 들었다고 설명한 뒤 바이러스와도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여성단체들은 공직자들의 성차별과 여성 혐오 사고가 드러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경제 파탄을 우려해 봉쇄령 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승객도 없는 버스 안에서 여성 버스 기사가 오열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남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성은 말레이시아 고향에 도착해도 자가격리 2주 지침을 따라야 해서 남편 장례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도 긴급사태 해제 3일 만에 병원 내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상징인 도쿄타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님들은 전망대까지 600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家の周りを歩いたりとか走ったりとかしてたんで、ここも難なく歩いてみようかって軽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よね. 하지만 일본에서도 긴급사태 해제 사흘 만에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63명으로 12일 만에 5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도쿄 외곽의 병원에선 오늘까지 간호사와 직원 등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긴급사태 해제 후
병원 내 감염은 처음입니다. 이곳 병원에서 발생한 감염 등의 영향으로 도쿄는 다시 보름 만에 감염자 수가 2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순차적으로 일상 복귀를 도모하던 도쿄도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후쿠오카현 기타 큐슈에서도 병원 2곳에 집단 감염을 포함해 어제만 21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사는 2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不要不急の外出の自粛についてよろしくお願いをしたいと。今までの皆さんの努力が水泡に帰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의료 전문가들은 유전자 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유행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宣言をしたばっかりでありますので、2案が今来たということには考えておりません。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정부 산하 전문가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 기억하십니까? 9년 전 해적들에게 납치됐을 때 기지를 발휘해서 해적 제압에 공을 세웠던 분이죠. 지금은 해군 안보 교육 교관으로 있는데 이틀 뒤 퇴직합니다. 아덴만 구출 작전에 출동했던 최영함에서 유주은 기자가 석혜균 선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거수경례를 하며 함정에 오르는 석혜균 선장. 이틀 뒤 해군 안보교육 교관 퇴직을 앞두고 9년 전 자신을 구출했던 최영함 곳곳을 둘러봅니다. 저는 이 최영함에서 제2의 인생 한살로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마지막도 여기고. 석 선장은 지난 2011년 항해 도중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고 2번이나 총살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여기가 전당인지 지옥인지 모르겠고 눈을 뜨니까 두목이 겨누고 있던 총과 밑을 하고 그때는 살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작전 시간을 벌며 구출 작전에 기여했지만 해적이 쏜 총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인공관절이고 손가락 3개는 신경이 끊겨 감각이 없지만 진통제 없이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석 선장. 고통도 계속 참으니까 참을만 더라. 참고 견디면 되겠죠. 불가는 없지 않습니까? 1975년 해군 부사관으로 제대한 석 선장은 건강회복 후 해군 교관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석혜균 선장은 자신도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다며 우리 국민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비록 그칠고 배가 흔들리지만도 참고 견디는 잔잔한 바다가 여러분들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때리고 나간 외쳐가 봅시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 0.5%까지 낮추면서 시중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도 제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1억 원을 맡겨도 한 달 이자가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을 맞춰온 시중은행.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해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가까이 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점점 떨어지더니 지난달엔 1%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엔 연 0.8에서 9%대 예적금도 적지 않습니다. 1억 원을 1년간 맡기면 세금을 빼고 겨우 76만 원을 이자로 받는 수준. 당장 다음 주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가 0%에 더 가까워지면 사실상 운전치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뭐 거의 이자가 없잖아요. 뭐 세금 빼고 나면 뭐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뭐 안전하게 맡기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뭐 맡겨둔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지배적인 좀 그렇잖아요. 갈 곳을 잃은 일부 자금은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올해 초 30조 원 수준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44조 원까지 불어났고 코스피는 최근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한은의 기준금리가 바로 적용되는 예적금과 달리 대출금리는 매달 15일 공시되는 코픽스 금리가 나온 이후에 움직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낮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제작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의 믿음을 저버린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당신의 소녀에게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국민 프로듀서인 시청자들이 해당 100원의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아이돌 그룹 데뷔 mem버를 정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순위권에 들지 못한 참가자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미리 정해둔 데뷔조 12명의 득표수에도 손을 댄 정황이 포착돼 PD 등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마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 PD와 김모 총괄 PD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PD가 연예기획자 관계자들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아 대중의 불신을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총괄 PD가 원래 취지대로 국민 프로듀싱을 하지 않고 다른 PD와 모의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데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는 시청자가 직접 데뷔 멤버를 선발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됐는데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안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기 스포츠 세팍타크로를 아시나요? 한국도 각종 대회 입상으로 이미 세계 정상권에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대표팀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김민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공을 강력하게 차냅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세팍타크로입니다. 실력만큼은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늘 국제대회 정상권에 있었습니다. 80, 한 3, 4년 정도, 9시간 정도는 저희가 500명도 안 되는 하면서 동남아 쪽을 이길 수도 있는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높은 타점에서 공을 차야 강력한 공격이 가능한 만큼 2.5m 높이에 있는 풍선은 손쉽게 차낼 정도. 하지만 화려하게만 보이는 한국 세팍타크로에도 고민이 깊습니다. 실업팀 수는 적고 대표팀은 노장들 위주. 이렇다 할 후배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이기는 편이니까 후배들이 저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보다 더 잘하고 태국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탓에 지난주부터 훈련을 재개한 선수들. 세대교체란 과제를 안고 오늘도 화려한 기술로 코트를 수놓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한낮에는 시원한 얼음 음료가 절로 생각나셨죠? 하루 사이에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낮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토요일에는 28도, 일요일에는 27도까지 오르고요. 경북 일부 지역은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면서 주말 내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챙이 큰 모자나 양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까지 짙어질 텐데요. 오존은 입자가 워낙 작아서 마스크로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오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과 대구가 29도 등으로 7월 초중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강원 영서, 또 화요일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당분간 쿠팡 주문은 자제해달라는 아파트 주민 공고문입니다.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에 쿠팡맨들에게까지 싸늘한 시선이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외출을 피하는 시민들에겐 현관문까지 대신 뛰어오는 쿠팡맨들이 고마울 때도 있었습니다. 로켓 배송, 치타 배달 이런 이름처럼 경쟁업체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직원 상당수가 투잡, 쓰리잡을 뛰는 초단시간 노동자였습니다. 주중에는 콜센터, 주말에는 물류센터로 주 7일 뛰어야 생존하는 이웃들에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치였던 셈이죠.
빈부격차가 적은 독일 언론의 사설인데요. 자, 코로나가 아닌 우리 사회가 이 차별에 익숙해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